경매와 공매를 포함한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의 요술램프, 부동산 알라딘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라는 경영이념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부동산 알라딘의 박만재입니다. 재개발 현장을 발로 뛰면서 여러분에게 현장 정보와 더불어 부동산 관련 법규와 정책 등을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7일에 새로 시행되고 있는 법률입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요. 모아 타운이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신속통합이라든가 이거에 빗대서 이제는 도심에 대한 복합개발법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도심 복합개발법은 2023년 10월 25일 날 입법을 예고했고 2024년 1월 9일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 후 2025년 2월 7일 드디어 시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역세권 쪽에 그리고 도심 내에 이런 것들이 어디가 어떤 식으로 완화를 해서 개발을 해주는지 살펴보고 그런 것에 포인트를 잡아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위치들을 잘 보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영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도시를 보면 역세권 인근이 노후화된 지역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많은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사실 토지 확보나 자원 마련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LH와 같은 공공기관들은 오히려 신도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도심지 외곽으로부터 개발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후화된 도심 개발을 위해서 새로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도시 한가운데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곳에서 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 방식은 노후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으로 된 도심 복합개발을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의도로 공공도심 복합개발에서 주민과의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을 좀 보완한 법령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공공으로 진행하고 많은 용적률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민간이 진행해도 똑같이 용적률과 인센티브를 그대로 주겠으며 도심 복합개발은 민간이 진행하면서도 공공이 진행했던 많은 혜택들을 받는 개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20명 이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신탁사나 리츠회사 그러니까 이런 전문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이런 민간이 진행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이며 토지 소유자들 혹은 주택 소유자들의 총의를 모으는데 항상 진통이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조합장에 대한 반감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제정하여 시행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간 사업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리츠나 아니면 신탁사와 같은 민간 사업자들이 도심 개발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도시를 개발하고 더 체계적인 기반 시설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런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주면서 용적률을 더 높여준다거나 아니면 심해 기간을 단축해준다는 이익을 주어서 참여를 유도를 하고 공공은 민간 개발 사업자로부터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 시설을 제공받는다든지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을 기부 체납받는 이런 방식으로 공공의 이익과 사익을 조화할 수 있는 방식이 이런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생략할 수 있다거나 민간 개발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들이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 사업에 진행할 수 있다거나 이러한 부분은 기존에 허용되지 않는 개발 절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른 개발 사업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인센티브나 용적률 부분이 과거에는 민간으로 진행하게 되면 축소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준주거지역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40%까지 받을 수 있고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이전 공공에서 민간으로 진행하더라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 지정은 공공 같은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지구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시장이라든지 도지사라든 시도지사들이 복합 계획을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가권자가 시장이나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을 하려고 하면 서울시장, 그러니까 서울 지역인 경우 서울시장이 인가권자가 되는 겁니다. 복합개발 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발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성장 거점형과 주거 중심형이 있습니다. 첫째 성장 거점형은 노후도 측면에서 타정비 사업과 달리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 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고속철도, 고속버스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다니거나 또는 대중교통이 결절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이 교차하는 지역에 도심 복합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성장 거점형은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가장 큰 핵심 내용입니다. 중심지에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대표적인 성장 거점형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도심, 여의도권, 강남권이 3대 도심입니다. 또 왕십리라든지 청량리라든지 연신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광역 중심지입니다. 이 지역의 더블 역세권 이상의 지역이 성장 거점형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4년 7월 달에 발표됐던 공간혁신구역이라게 있습니다. 공간혁신구역은 총 6군데가 선정되었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3군데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포공항역이라든지 양재역 그리고 청량리역이 선정되어 있는데요. 청량리역의 공간혁신구역은 제가 청량리 지역을 영상을 찍을 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청량리 지역이 공간혁신구역으로 선정되어 있는데요. 성장거점형으로 개발한다고 하면 결국 공간혁신구역과 동일한, 그러니까 화이트존 형태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꿀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그만큼 사업성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인 주거 중심형 같은 경우에는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거나 더블 역세권이 아니라도 주거 중심형은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라고 돼 있습니다. 이내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역세권 개발이 1차 역세권이 250m였다가 350m였다가 이제는 주거 중심형 경우에는 50m까지도 확대를 해서 그 라인에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게 가장 큰 골자입니다.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 비율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부분이 정비가 필요한 중공업 지역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대표적인 중공업 지역은 영등포, 구로 지역과 성수동 지역, 그리고 도봉구 일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등포 구로공단 일대 지역과 성수동 일대 지역이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주거 중심형에 의해서 도심, 복합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보다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4년 2월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남권 대개조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서남권 대개조가 이 도심 복합 개발과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의 시너지 효과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서남권 대개조와 연계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서남권 대개조와 도심 복합 개발이 연계된 지역이 결국은 영등포와 구로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는 2024년 11월 8일 중공업 지역 용적률을 400%로 복합 개발을 허용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중공업 지역 개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개발을 하려면 지금도 노후도가 75%, 60%, 모아타운은 50%까지 내려왔는데 이 비율이 40% 이상이면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제는 도심 복합 개발법으로 인해서 개발이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지역들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역세권 이내의 지역에서 저층 주거지로 형성이 되어 있거나 상업지가 노후화되어 있거나 이런 곳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심 복합 개발 시행에 의해서 좀 더 여러 지역들이 혜택들을 보면서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완화시켜주고 개발하겠다라고 힌트를 줍니다. 이 힌트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향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선점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남권 대개조 부분이라든지 도심 복합 개발이라든지 중공업 지역에 최대 용적률 400%를 주면서 사업성을 높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완화 조건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조건에 부합되는 지역은 그만큼 변화도 빨리 일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개발도 빨리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 도심복합사업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들이 도심복합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성을 높여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을 기반으로 개발 사업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어 민간 사업자들이 도심 복합 개발에 대한 사업성을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사업 참여를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 완화의 부작용으로 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환경보호 및 안전 기준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도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성과의 충돌 문제입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이익을 우선시할 경우 지역 주민의 이익이 소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심해 기간 단축의 문제입니다. 심해 기간이 단축되면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실한 개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지역 불균형 발전 문제입니다. 도심 복합 개발이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경우 다른 지역의 발전이 소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형평성 문제로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심복합사업지원법은 도심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성 저하, 규제 완화의 부작용, 공공성과의 충돌, 심해 기간 단축의 위험, 지역 불균형 발전 등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동산 알라딘에서는 재개발 투자 분석을 통해 서울 지역의 핵심 권역에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입지가 우수한 지역, 사업성이 뛰어난 지역을 선별해 재개발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 매물을 추천해드리고 있으며 서울 전 지역의 경매 컨설팅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